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그래비티 by 제비 하틀 멤버십 코스로 챕터 2 계속하고 있죠. 오늘 챕터 2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무엇을 시작했냐면 챕터 2의 박스 2.2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이제 제2장에서 배웠는데 지오메트리가 그 전에는 플랫 지오메트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커브드 지오메트리가 있다. 이 커브드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우리 주위에서도 그걸 측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가우스가 측정한 것을 소개했죠. 그리고 이 우주의 지오메트리는 어떠냐? 이 우주의 지오메트리의 가능성은 세 가지인데 플랫 지오메트리,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네거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2장에서는 시간은 고정되어 있을 때 3차원 공간의 지오메트리를 먼저 보고,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같아서 4차원 시공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에서 4차원 시공간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19장에서 공부하겠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주의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그것을 측정하게 된 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입니다. 영어로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그래서 간단히 CMB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대폭발 후 초기 우주의 잔유물, 그때 생겼던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의 형태로 남아있냐면 복사파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복사파는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사기파는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대폭발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우주의 크기가 어땠습니까? 작았죠. 작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 굉장히 높은 농도, 밀도의 그 에너지가 있는데 꽉 차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 그 에너지가 어느 한 켠에만 있겠습니까? 다 퍼져 있겠습니까? 다 퍼져 있겠죠. 그래서 모든 공간을 채우는 복사파인데, 이것이 팽창하면서 이게 이제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온도도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배경 복사인데, 이 배경,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배경 복사는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면 대폭발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 복사파, 전자기파가 물질에 흡수됐다, 방출됐다 이런 걸 반복했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바깥에서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원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그 전에는 분리돼서 플라즈마 형태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자기파가, 빛이 더 이상 원자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명하다, 트랜스페런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주는 대폭발이 있고 나서 38년 후부터 트랜스페런트해졌다, 투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싸돌아다니는 전자기파가, 복사파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복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폭발 이론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심했는데, 그때 만약에 맞다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언이 됐는데, 1965년에 실제로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우주론을 연구하는 또는 대폭발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화회사, 통신회사의 연구소, 벨 연구소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기초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전파망용 가지고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펜지아스와 윌슨 이 두 사람이 1965년에 전파망원경으로 막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낮은 온도의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프린스턴 대학에 누가 있었냐면 디케라고 하는 물리학자 겸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게 돼서 그게 이 펜자스와 윌슨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다고 하는 게 널리 알려졌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폭발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론이 정상 상태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 이 두 개가 서로 경쟁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근데 196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폭발 이론이 올바른 우주론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굉장히 찾기가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옛날 텔레비전 보면 채널이 없는, 방송이 없는 채널에서 이렇게 지직거리는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흑체 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흑체란 무엇입니까? 검은 물체죠. 검은 물체는 왜 검습니까?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것이죠. 이때 빛은 가시광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기파, 모든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다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흑체를 간단히 어떤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여기 이런 조그만 구멍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 조그만 구멍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쏙 들어야겠죠? 다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 조그만 구멍이 바로 흑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조그만 구멍에서는 그러면 전자기파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면 전자기파가 몽땅 다 들어가는데, 근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그 구멍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흑체 복사입니다. 흑체에서도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전자기파는 어떤 진동수냐, 또는 어떤 색깔이냐, 또는 어떤 전자기파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별별 게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이미 별별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흑체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이제 방출이 되는데, 이 흑체의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에너지가 균일하게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온도에 따라서 그 세기가 나오는, 진동수에 따라 나오는 세기가 딱 정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흑체 복사옥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명한 플랑크가 바로 이 흑체 복사옥선을 연구하다가 그 에너지의 양자 조건을 발견한 아주 유명한 얘기죠. 흑체 복사옥선은 어떤 것이냐면, 뜨거운 물질에서 나오는 복사파를 어떻게 한 거냐면 진동수별로 또는 파장별로 그 세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저 위에 있는 게 6000도쯤 되는데, 이 6000도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그 모양이 밑으로 좀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인 파장도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그걸 바로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주 배경 복사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플랑크가 발견한 흑체 복사 곡선의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온도가 2.73도, 절대 온도로 2.73K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2.2, 이 책의 박스 2.2에서 이제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부메랑 실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모든 우주의 어떤 공간에서나 모든 위치에서나 거의 온도가 일정한 같은 절대 온도로 2.73K에 해당하는 그런 우주 배경 복사가 쫙 깔려 있는데, 이걸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면 한 만 K 정도에서 만분의 1K 정도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로 차이 나는 것이 가장 파란색과 그 다음에 가장 노란색 사이의 온도 차가 만분의 1 K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메랑 실험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측정을 했습니다. 이 측정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위에 있는 게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대폭발 이론이 나오고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우주가 팽창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나오는 동안에 이 우주의 지오메트리가 무엇이면 이런 결과가 도달하겠느냐. 그래서 요 밑에 우리가 전 시간에서 했었죠. 가운데 있는 게 플랫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네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라고 가정했을 때 대폭발 이론에서부터 이때까지 온 걸 쭉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런 이 세 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측정한 것과 아래 것과 비교하니까 어떤 것과 제일 비슷합니까? 네, 똑같지는 않지만 큰 모양이 비슷한 게 가운데 것이죠. 이 가운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플랫 지오메트리죠. 그래서 이 부메랑 실험이 요걸 부메랑 실험이라고 하는데, 부메랑 실험이 유명한 것은 바로 우주의 전체적인 대규모 지오메트리가 플랫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낸 것입니다. 부메랑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약자냐면 발룬 오브저베이션 오브 밀리메트릭 엑스트라 갈락틱 뭡니까 레디에이션 앤드 지오피직스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그 앞글자들을 땄는데 부메랑이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따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은 실험인데, 이 실험은 열 기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열 기구는 뭡니까? 풍선에다가 이제 뜨거운 기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죠. 이 위로 올리는 이 기구 밑에다가 뭐를 달았냐면 볼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달았는데, 볼로미터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파의 온도를 측정하는,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올렸느냐? 지상 42km까지 올렸어요. 이런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는데, 인공위성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비용이 더 작게 듭니다. 이런 비용이 더 작게 든 거 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데, 1997년과 1998년 그리고 2003년에 첫 번째는 북미 대륙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남극에서 이걸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계산을 했더니 바로 이 우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 지오메트리다라고 하는 결과를 낸 것으로 부메랑 실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공간의 지오메트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상상하기 쉬운 2차원 공간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겠어요. 뭘 비교하냐면 플랫 지오메트리하고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를 비교하겠습니다. 플랫 지오메트리란 2차원 공간이, 2차원 세계가 평면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구표면만으로 이루어진 우주. 그래서 우리 지구 표면도 이 구표면이죠. 옛날에는 지구 표면이 굽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었죠. 지구 표면이 평평한 우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커브드 표면이었죠.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지구 표면이 구표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옆집이나 우리 주위에서, 또는 그 가우스가 한 것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측정해서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로컬리, 국소적으로 측정해서 전체적인 지오메트리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질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면에 그린 도형과 구표면에 그린 도형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은, 우리 평면에 그린 직선은 우리 유클리드의 공예수 나오듯이 자명하죠.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자명하다. 그렇죠? 우리 자명하죠. 그런데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자명하고,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부러지지 않은 선, 고든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2차원 세계가 구표면처럼 돼 있는 포지티블리 커브드 세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런 정의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지오메트리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평면에서 직선을 정의한 게 되고, 이건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있냐면 곡면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구표면이라고 한다면 구표면에서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은 어떤 게 되냐면 두 점을 대원으로 잇는 선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가면서 그걸 구를 갖다 자릅니다. 잘라서 구의 중심까지 지나가게 만들면, 구의 중심을 지나가게 자르면 어떻습니까? 구를 자르면서 만드는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을 만들겠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가는 선인데 대원의 둘레를 지나가는 선 하면 이게 바로 가장 짧은 거리인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그린다고 하면 평면에서 삼각형 그린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 점을 직선으로 잇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세 개가 2차원 세 개가 구의 표면이라면 세 선을 직선으로 잇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과 똑같습니까? 세 점을 대원으로 이은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은 어떻습니까? 평면에서의 원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구 표면에서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야지 될 텐데 여기서도 역시 거리가 같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구 표면까지 가장 짧은 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 표면에서 이것도 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에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하고 커브드 지오메트리에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파이죠.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2.2식인데 구 표면에 삼각형을 그리면 대원 세 개가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에다가 무엇을 더한 것 같냐면 그 삼각형의 넓이를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더한 것 같아서 이건 어떻습니까? 파이보다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티블리 2차원 공간에서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2.4식입니다. 그리고 원을 그렸으면 원의 둘레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을 평면에 그리면 원의 둘레는 우리 2파이r이다 그냥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2.3식인데 구 표면에다가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면 그 원의 둘레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되냐면 우리 이거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림 그려가지고 증명하는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건 2파에다가 무엇을 곱한 것 같냐면 사인 a분의 r 나누기 a분의 r을 한 것 같은데 이 곱하는 것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2파이보다 더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2의 5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비교하거나 원의 둘레를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 무엇까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또는 지구 표면이라고 한다면 이 2차원 공간의 지오메트리가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만약에 구 표면이라고 한다면 구의 반지름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가 둥글다는 건 금방 알겠지만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로컬에서 우리 주위에서 측정한 그 결과만 가지고도 우리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한번 측정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구 표면에 그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잠깐 예시한 이게 뭐냐면 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8등분을 시켰습니다. 8등분을 시켜서 위에 4분의 1 등분이 만든 삼각형.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했어요? 북극에서 완전히 2등분 시켰으니까 그 각이 사이각이 얼마입니까? 90도죠. 그리고 적도에서도 이 사이각이 90도고 이쪽에서도 90도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270도. 다시 말하면 2분의 3파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식이 바로 그 각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A는 무엇입니까? 그 삼각형의 넓이는 구 표면을 몇 개로 나눴어요? 4개, 4개, 8개로 나눈 것이죠. 구의 표면은 반지름이 A인 구의 표면은 4파이 A 제곱이니까 그것을 8로 나누면 2분의 1 파이 A 제곱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에다가 그 넓이를 a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1 파이를 더한 것 같죠. 그게 바로 2분의 3파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270도, 내각의 합은 270도라고 하는 거 우리 금방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우스가 공간이 어떻게 휘었는지 보기 위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측정을 했더니 지구의 질량 때문에 생기는 180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로 했을 때 10의 한 마이너스 10매승 도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러면 지구 표면이 휘어져 있다는 요 식을 가지고 하면 그 차이가 A 나누기 넓이 나누기 반지름의 제곱 이게 얼마겠습니까? 우리 이거
바로 가우스가 한 이 실험을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어때요?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뭐 대략 하면은 그 밑변이 100km하고 높이가 500km였죠. 그래서 높이가 50km였죠. 여기 이제 2배를 하는 것인데, 2분의 1배를 하는데 2분의 1 안 한다고 치더라도 그냥 분자는 넓이는 대략 50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 그러고 반지름은 6,400km 하면 6,400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레디안이니까 0.00012 레디안,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레디안쯤 되고, 이것을 도로 표시하면 여기를 180도로 곱하고 3.14로 나눈 거죠. 그러면 약 0.007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180도에서 당시에 19세기의 가우스가 이걸 과연 측정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오늘날 측정 장치가 있다면 이거 충분히 측정해도 남았겠지만 당시로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이 측정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좀 궁금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계속해서 챕터 2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